이제 좀 쉬운 영역으로 들어왔네요. 펜슬하면 그냥 3펜이라고 합시다. 요 입지 및 공간구조론이 파트가 상당히 넓어요. 여기에 이제 입지 이론에 뭐 주거 입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업 입지도 있고 상업 입지로도 있습니다. 주거 입지로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최근에 10년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앞으로 나올 예정 모르겠습니다. 거의 이거 없어요. 그냥 안 봐도 됩니다. 공업 입지로는 보통 한 3, 4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는데요. 이것도 비중이 크게 없어요. 입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업 입지론이고 이거는 두 문제 정도 예상을 해야 됩니다. 상업 입지론은 가장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공간구조론에 도시 성장 이론 그리고 이제 지대 이론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대 이론이죠. 반드시 그냥 한 문제가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고 도시 성장 이론도 거의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두 개를 합쳐서 이제 한 문제를 낼 때도 있고 한데요. 요 시장론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한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효율적 시장은 그냥 하나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세모 요거는 거의 정해진 문제다 이렇게 보시고 시장론은 보통 이제 5문항 정도 뭐 많이 나올 때 한 6개 정도 나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용이 어렵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아주 쉬운데 이 입지이론이 무수히 많은 이론들이 나와요. 공업이론도 여러 개가 있고 상업이론도 뭐 9개 정도가 있고요. 도시성장이론도 7개, 지대이론도 7개, 뭐 무수히 많은 서야인들의 이론이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장한 이론은 한 개도 없다. 다 서야인들의 이론인데 이 이론들이 워낙 여러 가지다 보니까 이론의 요지들이 다 차이가 나겠죠. 그 이론의 이제 내용들이 어떻게 다른가를 구분해서 정리한 게 초점인데 내용이 그렇게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한 2번 정도 수업 중에 그냥 2~3번만 들으면 점수를 다 딸 수 있는 아주 손쉬운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이제 먼저 시장론에서 우리 시장이라는 용어가 나왔잖아, 그제? 시장 늘 가는 데죠, 그죠? 뭐 하러 갑니까, 시장에? 장 보러. 그래, 맞다. 장을 본다는 말이 다른 말로 뭐고? 물건을 산다는, 여러분은 이제 구매자죠, 보통. 파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제? 혹시 또 시골에 가서 고구마 캐가지고 시장에 갖고 와서 파는 분도 있어, 그제? 그럼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사는 거죠. 그럼 시장의 개념을 한번 정의해봐. 시장이란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 이렇겠죠? 사고 파는 걸 뭐라 그래? 살매자, 팔매자. 매매라고 하는 거야, 매매. 그럼 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 또는 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 매매가 이루어지면 그죠? 내 물건 1,000원에 살래. 그래 1,000원에 살게. 그럼 1,000원이라는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야. 매매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곳. 또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상업 활동을 하는 장소. 뭐 여러 가지로 시장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어요. 시장의 개념이 시험에 나오겠어요. 그냥 용어가 나왔으니까 설명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럼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을 사고 파는 장소, 그지? 부동산을 매매하는 장소란 말이야. 근데 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떤 유행에 해당하는가 그걸 좀 이제 익혀둘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다 나올 겁니다. 자, 첫째 부동산 시장. 일반 시장과는 달라요.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시장이다. 국지적. 그러니까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있는 위치 상에서만 시장이 성립하는 거야. 이걸 이제 국지적, 국지화 이렇게 표현해야 돼. 1, 2월에 배울 용어입니다. 부동성에서 나오는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 시장을 국지화시키는 특성이 부동성이다. 이게 1월 달에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거다. 공간의 범위가 특정 위치에 한정된다 이런 뜻이야. 국지적, 국지화 이 말이에요. 부동산은 들고 다닐 수가 없죠. 부동성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있는 위치 상에서만 시장이 성립하겠지. 그죠? 만약에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서울에 다 모을 수만 있다면 시장은 서울 한 곳에서만 성립할 수 있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있는 위치에서만 국지적으로 성립하고요. 또 지역적으로 세분화가 됩니다. 서울에 있는 부동산은 서울에서, 대구에 있는 부동산은 대구에서, 뭐 부산에 있는 부동산은 부산에서 시장이 형성되니까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시장이면서도 지역적 시장이다 이 말이에요. 지역적인 단위로 세분화가 되는 지역적 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추상적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구체적 시장이 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그리고 언제나 또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절대로 될 수가 없고 언제나 불완전 경쟁 시장이고요. 또 효율적 시장 중에서는 강성 효율적 시장이 아니고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 해당합니다. 이제 부동산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느냐? 완전히 아니고 불완전 경쟁 시장이고 강성이 아니고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고 원래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다 그래야 돼. 자, 추상적 시장과 구체적 시장이 어떻게 다르냐? 물론 이것도 1월달에 가서 또 다 알 거야. 부동산 시장이 추상적 시장이 되게 하는 원인이 부동산이라는 특성 때문인데요. 추상적 시장하고 구체적 시장의 개념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거는 책에 있을 거야. 추상적 시장은 시장이 어디에서 형성되는지 위치나 장소를 확인할 수 없는 시장을 추상적 시장이라 하는 거고요. 시장이 어디에서 형성되는지 정확하게 위치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시장을 구체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서울 남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은 어디에서 형성되죠? 서울에서 위치를 확인했죠. 그 무슨 시장? 구체적 시장이란 말이야. 대구 서문시장. 서문시장은 대구에서 형성된다. 포항 죽도시장. 죽도시장은 포항에서 형성되고 부산 자갈치시장. 자갈치시장은 부산에서 형성된다. 위치나 장소를 확인할 수 있죠. 시장이 어디에서 형성되는지, 그지? 그럼 이 시장이 뭐? 구체적 시장이 되는 거야. 근데 금융시장, 자본시장, 노동시장, 외환시장,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이런 용어 앞에는 위치나 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죠. 그럼 주시장이 어디에 형성되는지 위치나 장소를 확인할 수 없지. 자본시장이 어디에서 형성되는지 위치나 장소를 확인할 수 없죠. 그럼 이건 무슨 시장? 추상적 시장이야.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그러면 무슨 시장일까요? 추상적 시장이죠, 당연히. 근데 부동산은 나중에 1월달에 배우겠지만, 그죠? 부동산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역적으로 세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시장은 서울 부동산 시장, 대구에 있는 시장은 대구 부동산 시장, 포항에 있는 시장은 포항 부동산 시장, 이렇게 지역적으로 세분화가 되거든. 그 지역적으로 세분화된 후에는, 그죠? 대구 부동산 시장은 대구에서 형성되고 부산 부동산 시장은 부산에서 형성된다.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지. 그럼 이건 무슨 시장이 됩니까? 구체 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다 그래야 돼요. 추상적 시장입니다. 그냥 부동산 시장 그러면. 근데 지역적으로 세분화된 후에는 구체적 시장이 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과 구체적 시장이라는 양면성이 있는 시장인데요. 시험 지문에 부동산 시장은 구체적 시장에 해당한다 그러면 안 돼. 그냥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나오면 위치가 명시가 안 됐지. 추상적 시장이다 그래야 된단 말이야. 다만 지역적으로 세분화된 후에는 구체 시장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두 개 다 될 수 있는 양면성이 있는 시장이지만 그냥 부동산 시장 그러면 추상적 시장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은 항상 이렇게 지역적으로 세분화되는 국제적이고 지역적 시장이면서 추상적 시장이고 언제나 불안정 경쟁 시장이고 완전 경쟁 시장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또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 하는데 요거 오늘 이제 정리를 해보자. 자, 생산물을 거래하는 시장은 지금 교재에 없을 거야. 그게 나중에 기본서 받으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생산물을 거래하는 시장은 크게 완전 경쟁 시장과 불안정 경쟁 시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떻게 두 가지가 다르냐?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이 성립되기 위한 네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시장의 성립 조건 네 가지를 모두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 시장의 성립 조건을 모두 동시에 충족시키면 그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근데 네 가지 시장의 성립 조건 중 한 개라도 충족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시장이 곧 불안정 경쟁 시장이 된다 이 말이야. 네 가지 시장의 성립을 네 개 다 동시에 다 충족시킬 때 뭐가 되고 완전 경쟁 시장이 되고 네 개 중에 한 개라도 충족이 되면 불안정 경쟁 시장이 되는 거예요. 자,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다수 존재해야 돼. 수요자도 다수, 공급자도 다수가 존재할 때 완전 경쟁이 되는 거지.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자가 소수밖에 없다거나 또 공급자는 다수가 존재하는데 수요자가 소수밖에 없다. 그러면
불안정 경쟁 시장이에요. 나중에 1, 2월에 가서 다 정리를 하겠지만 부동산 시장은 수요자도 소수, 공급자도 소수밖에 존재하지 않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은 될 수가 없겠죠. 1번 조건 자체가 충족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상품이 동질적이어야 돼. 상품의 성격이 동일해야 돼. 그러니까 서울에서 파는 콜라 맛이나 대구에서 파는 콜라 맛이나 제주도에서 파는 콜라 맛이 똑같아야 완전 경쟁 시장이지. 서울의 콜라 맛하고 대구의 콜라 맛이 다르다. 그건 불완전 경쟁 시장이야 이 말이야. 상품의 성격이 동일할 거. 상품이 동질적이어야만 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에 진입하기도 쉽고 퇴거도 자유로워한다. 전출입이 자유로울 때 완전 경쟁이 되는 거지. 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렵다거나 또 시장에 진입은 했는데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다. 수익이 나지 않으면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퇴거가 어렵다. 그럼 불안정 경쟁 시장이 되는데요. 부동산 시장은 진입도 어렵고 법적인 제한이 워낙 가대해가지고 시장에 진입하기도 어려워요. 또 퇴거도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상품도 동질적일 수가 없어요. 상품이 전부 개별적이죠. 지난주에 했잖아. 개별성. 토지는 똑같은 토지는 있을 수가 없고 전부 다르다 그랬잖아. 그지? 2번 조건이 충족이 안 돼서도 절대로 완전 경쟁 시장은 될 수가 없어요. 뭐 다 충족되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그러면 네 번째는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정보가 완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누구나 더 공유하고 우수한 정보, 비밀 정보가 없어야 돼. 모든 정보를 다 누구나 다 공유하고 있을 때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정보를 다 알고 있을 때 완전 경쟁이 되는데요. 부동산 시장은 또 부동성이라든가 개별성 이런 특성 때문에 정보도 불완전해요. 옆집에서 거래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똑같은 아파트 갖고 있어도 옆집에서 얼마 파는지 모르잖아. 그지? 물건별로 개별적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시장이 조직화도 불가능하지, 표준화도 안 돼 있지, 거래도 은밀하게 이루어지지. 이러다 보니까 정보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네 가지 조건이 한 개도 충족이 안 돼. 네 가지가 동시에 다 충족되면 뭐라고? 완전. 이 중에 한 개만 충족이 안 돼서 불완전인데 부동산은 네 개가 다 충족이 안 돼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완전 경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다른 조건은 충족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조건은 절대 충족이 될 수가 없어. 개별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볼 때는 똑같은 토지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나 불완전 경쟁시장입니다. 완전 경쟁시장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실제 완전 경쟁시장은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시장,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시장은 전부 불완전 경쟁시장이야. 그러니까 완전 경쟁시장은 불완전 경쟁시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가정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주식시장이든 예금시장이든 노동시장, 부동산시장, 자금시장, 금융시장 전부 뭐 불완전 경쟁시장. 부동산 시장도 당연히 불완전 경쟁시장에 해당하겠죠. 그죠? 언제나 불완전 경쟁시장입니다. 완전 경쟁시장은 이론적으로만 존재하지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불완전 경쟁시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가정한 시장이 완전 경쟁시장이다. 완전 경쟁시장은 네 가지 시장의 성립 조건을 모두 동시에 충족시키는 시장이 완전 경쟁시장이다. 요걸 이제 기억에 둬라.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은 전부 불완전 경쟁시장인데 이 불완전 경쟁시장도 또 세 가지가 있어요. 독점시장, 과점시장, 독점적 경쟁시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뭐 이런까지 이 시험에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네, 그죠? 지문으로 한 개 정도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알려드리는 거다. 지금 11, 12월 단계에서 이제 이런 거 하는 거야. 1월 달부터 가면 이런 거 얘기도 안 해줘요. 잘 들어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 번 듣고 완전 경쟁의 승립 조건 네 가지는 기억을 안 하면 안 되고 나중에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할당 효율적 시장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승립 조건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나중에는 이거 외우셔야 되는 거다. 지금은 그냥 들어만 두고. 자, 불안정 경쟁도 세 개가 있는데 이 독점 시장은 공급자가 딱 한 개밖에 없는 시장. 이걸 독점 시장이라는 거야. 자, 우리나라에 공급자가 딱 하나밖에 없는 시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있을까? 한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기를 공급하는 업체는 한국전력 하나밖에 없죠. 담배 파는 업체는 KTNG, 담배 인상공사가 KTNG로 바뀌었죠. 그죠? 그거 하나밖에 없죠. 공급자가 딱 한 개밖에 없는 이런 시장을 독점 시장이라는 거다. 한전이라든가 KTNG 이런 게 대표적이죠. 그죠?
가점 시장은 공급자가 있긴 있지만 소수밖에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에요. 응? 공급자가 한 서너 개나 네다섯 개 정도로 소수밖에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가점 시장을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뭐 휴대폰 시장이라든가 휴대폰 시장, 자동차 시장 이런 걸 예를 들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휴대폰 보면 업체 SK, KT, LG, 알뜰폰 뭐 이거밖에 없어, 그지? 자동차도 뭐 현대, 대우, 기아 또 뭐 있노? 쌍용 뭐 몇 개 없죠. 이렇게 공급자가 몇 안 되는 소수밖에 없는 시장을 과점 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은 공급자가 매우 많아요. 공급자는 다수가 존재합니다. 다수가 존재하는데 특성이 있어. 진입이 좀 부자연스럽다. 시장에 진입을 하기가 좀 어렵다거나 또는 상품이 차별화되어 있다. 이런 이제 특성을 보는 시장이 독점적 경쟁 시장인데요. 여기에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약국이라든가 그죠? 약국, 주택 시장 이런 걸 이제 예를 들 수 있어요. 약국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100m, 50m 단위로 약국 한 개씩 있죠. 근데 아무나 약국 못 하죠. 약사 자격증 없으면 못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공급자는 많지만 진입이 어렵다 이런 뜻이네. 그게?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고요. 주택도 공급자는 무수히 많습니다. 응? 주택은 건설업자도 공급자인데 건설업자가 뭐 한두 개입니까, 그지? 또 주택의 소유자도 공급자가 됩니다. 소유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잖아, 그죠? 임대를 놓죠. 그래서 임대인이 집 주인 아니야. 주인이 바로 공급자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내 집을 팔고 나머지 세를 들어가죠. 그럼 내가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바뀌는 거야. 또 우리 집에 세 들어왔던 사람이 돈 벌어갖고 내 집을 산다. 그러면 수요자가 공급자로 전환이 된 거지. 그래서 부동산은 이렇게 언제든지 수요자가 공급자로 공급자가 수요자로 바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구분하기가 불명확하다. 이런 게 이제 있어. 나중에 가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 이런 데서 다 배울 거예요. 기본서 나오면. 근데 약국이나 주택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주택 시장이 그죠? 독점적 경쟁 시장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고. 근데 불안정 경쟁 시장 중에서도 어디에 해당하느냐? 여기에 해당한다 이 말. 독점 시장이 아니고 독점적 경쟁 시장으로 분류된다. 이걸 이제 기억해 둔다.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인데 그 불안정 경쟁 시장 중에서도 독점적 경쟁 시장에 해당한다. 이걸 알아두라는 거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효율적 시장으로 갑니다. 효율적 시장. 효율적 시장은 원래 이 주식 시장에서 접목했던 이론인데요. 주식 시장에서 어떤 정보가 공개가 돼. 그러면 그 정보가 공개되면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그게 뭐냐? 정보가 가격에 즉각 반영되었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새로운 정보가 공개됐을 때 그 정보가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원래 주식 시장에서 써먹던 이론인데 부동산 시장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효율적 시장이 뭐냐? 부동산에서 효율적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 그렇게 정의를 하라. 그러면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된다. 새로운 정보가 공개됐을 때 그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라. 오늘 신문에 그죠? 오늘 아침 신문에 요 대구 달서구 진천동 일대를 재개발하겠다. 이렇게 정보가 공개됐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만약에 정보가 공개됐는데 가격이 변화가 없다면 정보는 가격에 반영이 안 된 거죠. 근데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단 말이 정보가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됐다는 뜻이죠. 그죠? 이런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 한다 이 말이야.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 이런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 하는데 이 효율적 시장이 정보가 어디까지 가격에 반영되는가? 그 정보의 반영 범위에 따라서 약성 효율적 시장, 준 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 세 개의 시장으로 나눕니다. 뒤로 쭉 넘기면 도표가 하나 나왔을 거야. 약성, 강성, 중강성 시장을 구분하는 도표가 한 개 있어요. 그 도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정보는 과거 정보와 현재 정보와 미래 정보 세 가지 정보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정보죠. 어느 정보까지 가격에 반영됐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시장을 이렇게 약성, 중강성, 강성 세 가지로 구분한대요.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까지는 가격에 반영돼 있고 현재나 미래 정보가 아직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시장. 이게 약성 효율적 시장이고, 중강성은 과거와 현재까지 정보는 가격에 반영돼 있으나 미래 정보가 아직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시장. 이 시장을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고요.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 이런 시장을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봐라. 0표는 그죠?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된 정보예요. 그리고 X 표시는 아직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정보다. 그죠? 근데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었다. 정보가 가격에 반영이 되면 그 정보로 인해서 가격이 최고 수준까지 다 상승을 한 거예요. 가격에 반영돼 버렸으니까. 가격이 이미 최고 수준까지 다 상승을 했고, 가격에 반영된 정보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보편적인 정보가 되는 거야.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정보. 그래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정보, 가격에 이미 반영된 정보를 활용해서는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고,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활용한다면 초과 이윤 획득이 가능해진다. 자, 요 개념을 모르면 이제 효율적 시장은 꽝 된다. 어떤 정보를 활용해야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근데 정상 이윤을 획득한다 하고 초과 이윤을 획득한다. 말이 같다 다르다. 정상 이윤하고 초과 이윤하고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아, 다른 말이니까 구분을 해야지. 같은 말이면 이거 왜 말을 구분하겠나? 그제? 분필 달아먹게. 정상 이윤을 획득한다는 말은 수익을 남긴다 이런 뜻이 아니다. 수익을 남긴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투자한 비용을 그대로 회수하기 때문에 본전 찾는다 이런 뜻이에요. 정상 이윤 이꼬로 본전 이 말이다. 그럼 초과 이윤을 획득하는 말은 투자 비용을 초과해서 수익을 남긴다 이런 뜻이다. 뭔 말인가 하니까. 자, 어떤 물건을 1억에 매수했다. 1억에 매수해가지고 1년 뒤에 1억 4천만 원에 처분했다. 1억 4천만 원에 매도를 했다고 가정하자. 그럼 1억에 사서 1억 4천에 팔았단 말이야. 그지? 1억 4천에 팔았는데 1억 4천만 원 중에 1억은 뭐야? 본전이지. 본전이고 4천만 원은 투자 비용을 초과해서 남긴 이익이죠. 1억이 뭘까? 정상 이윤입니다. 이게 4천만 원이면 초과 이윤이다. 그 정상 이윤은 그냥 본전, 투자 비용이야. 그러니까 정상 이윤을 획득한다 이 말은 투자 비용을 그대로 회수하니까 손실 없이 본전 찾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초과 이윤을 획득한다는 말은 투자비를 초과해서 수익을 남긴다 이런 뜻이다. 의미를 알겠죠? 근데 정상 이윤은 가격에 반영된 정보만 분석해도 얼마든지 획득할 수 있어요. 이미 가격에 반영된 정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만 분석해서 투자를 해도 손해보지 않고 본전은 찾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정보만 활용해도 획득할 수 있으니까 정상이윤은 세 개의 시장에서 모두 다 획득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약성이든 중강세든 강성이든 전부 정상이윤은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과이윤은 가격에 반영된 정보로는 획득할 수 없고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활용할 때만 초과를 획득할 수 있다 그랬다. 그렇지? 이게 이제 중요하단 말이야. 이게 요 개념을 잊어버리면 그냥 이 효율적 시장은 무조건 한 개 틀리는 거야. 그럼 봐봐. 약성 효율적 시장은 무슨 정보까지 가격에 반영돼 있어? 과거. 그 가격에 반영된 과거 정보로 초과인을 획득할 수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없죠. 과거 정보를 분석해서는. 그죠? 그런데 아직 현재나 미래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죠. 그리고 약성 효율적 시장은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현재 정보나 미래 정보를 활용한다면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시장. 이게 약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런 뜻이네. 그죠? 가격에 반영된 과거 정보로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고 현재나 미래 정보를 활용할 때 초과이윤 획득이 가능한 시장을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 한다 이 말이야. 이 시장에서 어떤 정보를 활용할 때 초과이윤 획득이 가능한가?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니까. 시험에 나오는 게. 중강성 시장은
과거와 현재까지 정보가 이미 가계에 반영돼 버렸잖아요. 그죠? 그럼 가계에 반영된 정보는 초과를 획득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과거 정보를 활용해서 초과를 획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현재 정보를 활용해서 초과를 획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현재 정보까지는 이미 가계에 반영돼 버렸으니까. 근데 미래 정보가 아직 가계에 반영되지 않았죠. 그럼 미래 정보를 활용한다면 초과연을 획득할 수 있는 시장. 이게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강성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가 이미 다 가계에 반영돼 버렸어. 그러면 과거 정보를 활용하든 현재 정보를 활용하든 미래 정보조차도 가계에 반영돼 버렸으니까 미래 정보를 활용해도 일체 초과연을 획득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죠? 어떤 정보를 활용해도 일체 초과연을 획득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이 강성효율적 시장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의 효율적 시장에서 어떤 정보를 활용할 때 초과연을 획득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시험 포인트예요. 약성은 현재나 미래 정보를 활용할 때 초과연 획득이 가능한 시장. 중강성효율적 시장은 현재 정보로도 초과연을 획득할 수 없어. 오직 미래 정보를 활용할 때만 초과연 획득이 가능한 시장. 강성은 과거나 현재, 미래 정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은밀한 미래 정보를 활용해도 일체 초과연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이 강성효율적 시장이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부동산 시장에 강성효율적 시장이 존재한다면 시장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에서 모든 정보가 공개돼 가지고 그제 모든 정보가 다 가계에 반영돼 있고 어떤 지역이 언제 재개발될 거고 어떤 아파트가 몇 년 뒤에 재건축될 거고 도로가 언제쯤 어떤 형태로 도로가 확장되고 이런 걸 다 안다. 시장이 성립할 수가 없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 주식시장도 어떤 종목이 언제 상한가를 치고 언제 얼마 내리고 오른다. 이걸 다 안다면 시장이 성립하겠습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시장은 강성효율적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약성시장은 중강성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약성이나 중강성은 또 강성에 포함이 됩니다. 아니, 당연히 시장이 강성이 가장 넓은 의미고 중강성, 약성 순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여기에 당연히 포함이 돼 있거든요. 요 두 개는 또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 근데 강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부동산 시장은. 그러니까 강성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부동산 시장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여기에 해당하겠지. 왜? 약성은 이미 중강성에 포함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부동산 시장하고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은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게 통수다. 그 봐봐 아까 부동산은 추상적 시장이면서 언제나 불안정 경기 시장에 해당하고 효율적 시장 중에서는 어디에? 강성이 아니고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 해당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이 어떤 유행이냐 이런 걸 이제 기억해 가야 되겠죠. 효율적 시장에서는 나중에 이제 기본서를 받아가지고 1월달 가면 여기에 살을 조금 붙여야 되고요. 또 지금 교재는 없겠지만 할당 효율적 시장 하는 게 나와요. 할당 효율적 시장. 그 할당 효율적 시장. 정보 가치만큼 정보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누구도 초과연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인데 아직까지는 어려워요. 그거는. 그 할당 효율적 시장을 이해를 하시려면 완전경쟁시장의 승립 조건 4가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 나중에 1월 달에 가서 우리가 할당효율적 시장을 정리할 때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할당효율적 시장의 개념을 점검할 수 있고요. 이 효율적 시장은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한 문제가. 근데 제일 중요한 시험 포인트는 이 세 가지 효율적 시장에서 어떤 정보를 활용할 때 초과연 획득이 가능한가. 이걸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험 포인트예요. 거의 다 했어 이제. 할 거 별로 없어요. 자 오늘 효율적 시장까지 다루고 이제 이 시장을 넘어가면 이제 입지론이 나오죠. 입지론 해가지고요. 요 입지론의 틀만 한번 잡아보자. 입지론은 우리 교재 순서대로 하면 주거 입지론이 가장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업 입지론, 세 번째가 이제 상업 입지론이 나와 있어. 주거 입지론 안 나와. 이거는 마지막으로 나온 지가 한 15년 넘었지 싶어요. 주거 입지론은 아예 다루지를 않습니다. 제일 한 개만 알면 된다. 한 개. 자, 여러분들이 이제 도심하고 외곽을 비교해 볼 때 주거 공간으로서 쾌적한 지역은 도심입니까? 외곽입니까? 오래 공부해야 되겠다. 개론 공부를. 도심은 매연이라든가 오염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쾌적성을 확보하고 있지를 못해요. 주거 입지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 주거 입지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쾌적성입니다. 상업 입지, 상가는 수익을 내야 돼. 상업 입지, 상업지를 선정할 때는 수익성을 확보해야 되고요.
공업지는 공장은 생산을 많이 해야 돼. 생산성을 확보하는 토지가 가장 좋겠죠. 근데 주거 입지를 선정할 때는 쾌적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도심보다는 외곽이 쾌적하다 이 말이야. 근데 외곽이 쾌적한데 그죠? 도심은 주공화성은 쾌적하지 못한 거야. 그럼 대부분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쾌적을 추구해 가기 때문에 그죠? 주공간을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전하고자 한다 이 말이야. 주거 공간으로서는 쾌적성이 외곽이 훨씬 쾌적하기 때문에 소득의 증가는 주거입지를 어디로? 외곽으로 이동시킨다. 그거 한 개 알면 돼. 지문으로 한 개 나올까 말까고. 그 외에 안 나와 그냥 보지 마. 머리 지내린다 괜히. 네? 알려주는 것만 해도 파악이 안 되는데 안 알려주는 것까지 시험에 안 나오는 것까지 연구하려고 하지 마라 좀 제발. 이거는 안 나온다 했어요.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너무 찍어야죠. 찍어서 맞추는 것만큼 짜릿한 게 없어요. 그죠?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요즘은 아예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공업지론 간혹 가다가 한 번씩 나와요. 요거는 보통 한 3, 4년에 한 번 정도가 출제되는데 공업지는 크게 세 갈래가 있어요. 첫째가 베버가 주장한 최소 비용 이론. 두 번째 레슈가 주장한 게 최대 수요 이론. 이제 세 번째가 아이샤드, 그린헛, 스미스 이런 아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한 이론이 요 위에 두 개의 이론을 합쳐버린 거야. 이제 통합 이론 또는 이윤 극대화 이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자,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고 우리 시험에 나올 거는 이겁니다. 요거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 이게 이제 공업지 이론으로서는 효시가 된 가장 중요한 이론이니까요. 이게 시험은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만을 가지고 냅니다. 근데 공업지는 크게 이렇게 세 갈래 있고 이거 외에도 또 있습니다. 물론 정리를 안 해도 뭐 파랜드의 배달 가격 이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근데 알 필요 없는 것까지 알려고 하지 마자 이 말이야. 아니 괜히 뭐 이 쓸데없는 것까지 알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되고 크게 세 가지 이론 정도는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죠. 지문으로는 등장을 하니까. 근데 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내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자, 배부는 공장이 입지할 때는 공장은 최소의 비용을 투입할 수 있는 지점이 공업에서는 가장 양호하다 그랬어요. 근데 공장이 입지를 선정할 때 투입하는 비용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면 생산비 들어가야 되겠죠. 인건비, 노동비도 들어가야 되겠죠. 판매비도 있어야 되죠. 원료나 제품의 수송비도 들어가겠죠. 또 공장은 이익도 크게 발생해야 되죠. 집적이익.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입지를 선정하는 거야. 근데 그 여러 가지 고려요원 중에 배부가 가장 강조한 게 뭘까요? 바로 최소의 비용을 투입할 수 있는 지점이 가장 양호하다 그랬는데 이 비용이라는 게 뭘 뜻하느냐? 원료나 제품의 운송비를 뜻한다. 운송비 또는 수송비 같은 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공장은 원료나 제품의 수송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에 입지를 해라. 거기가 공업에서는 가장 양호한 곳이다. 이게 바로 배부의 말 그대로 최소 비용이론. 최소의 수송비를 투입할 수 있는 지점이 공업에서는 가장 양호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배부의 최소 비용이론이고, 그다음에 레슈는 배부를 정면으로 비판해가지고 아니 공장이 수송비만 최소화시킨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제품을 생산하면 많이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제? 생산하면 판매가 많이 이루어져야 이윤을 창출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장은 최대의 수요가 창출되는 지점이 공업에서는 가장 양호하다 그랬어. 아니? 최대의 수요가 창출되는 지점, 거기가 공업에서는 가장 양호하다 그랬는데 이 최대의 수요가 창출된다면 그 지점이 시장을 점차 확대할 수 있는 가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 그러니까 최대의 수요가 창출되는 지점이 곧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장은 최대의 수요가 창출돼서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지점에 입지해라. 거기가 공업에서는 가장 양호하다. 이게 이제 레슈의 최대 수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배부는 이제 공급자가 투입하는 비용을 최소화시키자. 공급 측면에서 이론을 전개했고 레슈는 수요 측면에서 이론을 전개하니까 두 이론이 완전히 상반된 이론이죠. 이거는 비용을 줄여라. 이거는 수요를 최대화시키라. 완전히 반대 입장에서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밑에 아이샤드나 그린넛 이런 아들은
뭐 둘이서 그리 싸우냐? 두 사람 이론이 다 타당하다 이렇게 본 거야. 둘 다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두 조건이 동시 충돌되면 크기만큼 좋은 게 없다. 두 개 이론을 합쳐버린 거야. 두 개 이론을 합쳐가지고 공장은 최대의 수요가 창출되고 그리고 최소의 비용이 투입된다. 그럼 그 지점이 곧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점이다 이 말이야. 응? 이윤 극대화 지점. 여기가 공업조선 가장 양호하다.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론인데요. 최대의 수요가 창출된다면 총 수입이 최대가 됩니다. 총 수입이. 그러면 최소의 비용이 투입된다면 총 비용은 최소가 되겠죠. 그죠? 이건 비용이 수입이니까. 근데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고 남는 게 뭐죠? 그게 이윤이야, 이윤. 그럼 수입이 최대가 되고 비용이 최소가 되면 그 차익인 이윤은 가장 높게 창출될 거 아니야. 그 지점이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이니까 거기가 공업조선 가장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에 두 이론을 통합해 가지고 공장은 최대의 수요가 창출되어 총 수입이 최대가 되고 최소의 비용이 투입되어 총 비용은 최소가 되는, 즉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이 공업조선 가장 양호하다. 이게 이제 아래 사람들이 주장한 통합 이론이에요. 그래서 공업지를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누고 비용 최소화 원리에서 이윤 극대화 원리 쪽으로 전개가 돼 간 겁니다. 공업지가 이렇게 전개된 건데 나중에 시험 포인트는 이제 배부의 최소 비용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수송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배부가 도입한 개념이 원료 지수의 개념인데요. 그 원료 지수를 가지고 원료가 나오는 쪽에 공장이 입할 때 유리하다. 그러면 원료 지향. 생산 즉시 소비가 이루어지게 판매가 이루어지게 시장 가까이 입할 때 유리하다. 그러면 시장 지향. 이렇게 해서 공업지의 유형이 또 여러 개가 나와. 원료 지향형, 시장 지향형, 직접 지향형, 중간 지점 지향형, 노동 지향형, 자유 입지형. 뭐 머리 아플 것 같지만 별로 머리 아플 거 없어요. 공부할 거 없어요. 걱정 안 해도 돼. 좀 깊이 있는 내용까지는 1, 2열에 가서 들어가고 큰 틀만 이렇게 잡고요. 상호 입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것만 해도 상호 입지는 뭐 10가지 가까이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도 한 7, 8가지 이론은 계속 번갈아 가면서 계속 내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상업지론부터 정리를 하는데, 그죠? 상업지론은 크루살루의 중심이론,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그리고 허퍼의 확률 모형, 또 넬슨의 소매 입지론, 후보의 입지 효과의 시간 법칙, 피트의 공간금의 원리, 또 애플본 교수의 뭐 CES 기법이라든가 상당히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하지 않은 이론이 없다. 다 중요해. 이 상업지론은 두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요 입지론에서 상업 입지론, 그리고 지대 이론, 도시 성장 이론을 정리하고, 그리고 요 이제 입지론이 끝나면은 4편의 정책론으로 가서 정책론까지를 다음 주에는 다 끝내겠습니다. 근데 정책론도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좀 아주 편하게 그냥 수업 중에 1, 2월에 수업 한번 듣고 3, 4월에 수업 듣잖아요. 4월 정도까지 정규 수업만 쭉 들어도 점수를 다 딸 수 있는 아주 손쉬운 능력들이에요, 이분들은. 다음 주 정책론까지는 그렇고, 그 다음 주 이제 12월에 딱 가면 투자론으로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이제 머리채를 좀 뜯고 싶은 욕망도 생기고, 그죠? 막 5천에서 한번 뛰내려볼까 이런 생각 들고 막 그래요. 왜 공부를 시작했나 이런 생각 또 들고. 근데 뭐 다 사람이 만든 건데 뭐 어렵다고 해봐야 얼마나 어렵겠노. 다 할 수 있는 거거죠. 다 선배 학교들도 다 해가지고 학교에서 나갔잖아요. 너무 이렇게 불안해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 내가 또 쉽게 접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요. 자, 코로나가 자꾸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해가지고 좀 불안감이 정복되고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도 좀 예방수칙이나 이런 걸 잘 지켜가지고 자기가 단도를 잘하는 게 최고 중요하겠죠. 철저하게 손소독 잘하고 마스크 쓰시고요. 그 다음에 또 물 자주 마시고 그렇게 하시길 당부드리고, 오늘부터 기온이 많이 떨어졌다. 많이 떨어져가지고 진짜 기울 부위 안 하고 하는데 계절에 맞춰서 옷을 입으세요. 계절에 맞춰서 괜히 뭐 덥다고 낮에 막 반팔 입고 막 설치고 그리 사지 마라. 감기 들면 자기만 손해다. 그러지 말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요. 감기 안 들게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인데 월요일을 즐겁게 시작하고 기쁜 마음으로 딱 시작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즐겁고 기쁩니다. 근데 월요일이 상쾌해야 돼. 그러니까 기분 아주 상큼하게, 그죠? 즐겁게 출발하시고 이번 한 주도 아주 유쾌하게 마무리하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